자, 6번 이어서 한번 봅시다. 자, 밑줄 친 말을 한자로 바르게 표기한 것은 한자 환장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장광설, 그죠? 유언비어, 변명. 네, 이런 것들을 한자로 쓴 경험이 없고, 그죠? 최근 신문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한자로 병기하긴 하지만, 좀 어려운 것들만 병기를 하지, 요즘에는 대부분이 다 한글로 표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한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자 시험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한자를 공부를 해야 하니까. 그렇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어플이 있어요. 어플. 그렇죠? 한자 어플 되게 좋은 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막 할게 퀴즈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눈에 계속 익숙하게 그렇죠? 하면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저는 문학도 하루에 하나씩 보고 하루에 2개씩 한두 개씩 보고 한자도 하루에 계속 꾸준하게 보고 너무 할 게 많아요. 응? 공무원 시험 너무 할 게 많아요. 뭐 하지 마세요. 네. 그 너무 많으니까 그죠? 네, 공무원 시험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음, 예전 같아서는 과거 시험입니다. 과거 시험. 여러분들 이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유생들이고요. 그 과거 시험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 옛날에도 보니까 그 자료를 보면요. 과거 시험을 언제 몇 살에 보통 평균 통과한지 아십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이몽룡 16세에 통과했고 뭐 이렇게 18세에 통과했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거의 천재고요. 보통 30세예요. 30세. 그러니까 한 어렸을 때부터 쭉 공부를 해서 평균적으로 30세라면은 30세 넘어가는 사람도 꽤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공무원 시험이 그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어휘 문제 나오고 관용어 나오고 지금 한자어 나오면 이거 진짜 이거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그 일상에서 접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장광설이다라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죠? 한자 이렇게 보면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거. 요게 다르네. 그죠? 요게. 그죠? 그래서 얘는 혀설자고, 그죠? 이거는 말씀설자를 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루한 장광설로 인해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광설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보면 이제 혀설자를 써요. 그래서 길고도 세차게 자라는 말솜씨라는 겁니다. 그죠? 또는 쓸데없이 당황에 들어오는 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장광설 아주 길게 말을 하는 거.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말씀설이 아니라 혀설인데, 그죠? 참 어렵습니다. 혀도 말을 하는 거고 말씀살에 말씀 언변이 있기 때문에 얘도 지금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 일단 패스야. 그렇죠? 장광설의 한자를 설이라는 것을 혀설자라는 거 알지 못한 이상 패스입니다. 그렇죠? 자, 유언비어. 자, 유언비어는 우리가 꽤 일상에서 많이 보는 단어죠. 자, 그래서 유언비어는 흐를류. 그렇죠? 흐를류, 말씀언, 그 다음에 바퀴비, 그 다음에 말씀어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언비어라는 것은 말이 흐르고 그 다음에 말에 바퀴가 달려 있는 것처럼 멀리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유언비어는 이렇게 퍼져나가는 헛소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차이점을 찾아보면 얘네요. 그렇죠? 비. 그렇죠? 자, 그래서 퍼져나간다라는 의미, 유언비어라고 했을 때 이건 아닐다 비자니까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렇죠? 이건 이제 바퀴 비자인데 여러분들 이 비자가 바퀴인 걸 몰라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보면은 얘로 가는 것이 조금 더 그 확률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거 아니다 비자는 진짜 아니거든요. 저 유언비어라고 할 때. 물론 여기를 모르겠다. 이제 또 패스입니다. 얘로 가자는 거야. 그래서 잘못 했던 궁색한 변명보다 변명도 정말 일상에서 꽤 많이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명이라는 걸 한자어를 보니까 요고하고 그죠? 요고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운데 말씀 언변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데 그죠? 그래서 변명이라고 이럴 때 이제 분별할 변자를 쓰는데요. 말씀 언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해서 궁색한 변명보다 우리가 이제 변명은 말로 하는 거니까, 죠 제가 부수를 이용을 한다면 말씀 원자로 갈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의도가 뭐겠어요? 틀리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그냥 틀리라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죠, 뭐. 하나 정도는 버려야지, 뭐. 이건 버리는 문제예요. 지금 보면 이거 완전히 함정 팠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 함정 파 여기서 지금 함정 팠잖아요. 지금 이것도 완전히 이거 함정 파는 거고. 이 혀설자냐 말소환멸자일 때 보통 이제 부수가 주고 하니까 그렇죠? 아, 요게 더 타당해 보이는데 이건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완전히 틀리라고 한 거니까. 이걸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그 한자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어쨌든 우리는 이제 해설을 해야 되니까, 아, 이게 분별할 변자를 쓰는군. 이렇게 우리가 좀 알고 가자라는 겁니다. 풀집, 이거는 진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7번 문제로 한번 갈게요. 자, 다음 시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정지용의 이제, 이것도 좀 한글로, 그죠? 좀 넣어주지. 제가 이제 원문을 쓸 때, 이것도 지금 여기 보면 한글이 없어요. 이 원문만 그냥 나온 겁니다. 그죠? 한자어가. 이제 여기다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근데 이것도 지금 인동차라는 작품인데, 참 불친절하죠. 한자를 그냥 이렇게 실어버렸다라는 것은 골탕 먹으라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한테 골탕 먹으라고 마음 먹고 아주 그냥 마음을 작정을 하고 출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관용어 나오고 한자어 나오는 거 보고 나서 네. 그냥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그냥 연속 3 콤보로 그죠? 그냥 이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죠? 뭔가 이렇게 작심한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출제자에게, 공무원 시험이, 야, 이렇게 쉬워. 야, 이거는 막 이렇게 너무 쉬운 거야. 라는 누가 이렇게 열받겠나봐요. 그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죠? 벌 받으실 거예요, 그분.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우리 공부하는 우리 공무원 공시생들이 얼마나 힘겹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죠? 자, 인동차라는 작품이고요. 이 시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들 인동차를 먼저 읽어봤다면, 이것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입니다. 읽어봤고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냥 그렇죠? 쭉 보고 이거를 가면 되는데, 정보가 없고 자신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그러니까 맞는 말이 3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 이제 산 중에 고적한 공간이 배경이다. 시각적 대조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인상을 준다. 그 다음에 잠착하다라는 여러모로 고려하다의 의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노주인의 장벽. 여기서 이제 장자가 위장이에요. 위장. 자, 그래서 위장에 무시로 때시자거든요. 때 없을 문자를 쓰니까 이제 무시로는 때가 없이, 그죠? 때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정해지지 않은 이런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때때로라는 의미야. 때때로. 인동 삼기물인다. 그래서 인동, 참을 인자에 겨울동자를 쓰는데요. 여기서 지금 인동을 삼기물이 나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끓인 물이에요. 인동.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인동은 중의적인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데, 하나는 인동이라는 인동차를 끓이는 풀의 이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정지용 시인이 193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으로서 일제강점기 때의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겨울을 참는다라는 뜻으로서 암울한 현실을 견뎌내고자 하는 의지의 의미로서 겨울을 참는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구조론으로만 볼 겁니다. 구조론. 즉 반영론 이런 거 다 제끼고 내용만 볼 거예요. 왜냐하면 구조론이거든요. 그쵸? 자, 자작나무 덩그럭불이 도로 피어 불고, 이제 도로 피어서 불다라고 이야기한 건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쵸? 시간이 흘렀고, 자,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도다 파릇하고. 자, 일단 시각적 심상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봄의 어떤 생기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말로 하니까 여러분들 또 천재 코스프레 하면서 끄덕끄덕 하고 있죠. 내 생각도 그래. 막 이러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파르타공은 시각적 심상을 사용을 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봄의 어떤 생기 요것들이 나타난다. 그렇죠? 자, 흙냄새 훈훈이 김도설이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흙냄새
후각적 심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후각적 심상, 그죠? 자, 바깥 풍설 소리에 잠착하다. 그래서 바깥 풍설, 바람풍, 눈설 소리에 잠착하다. 귀를 기울인다라는 의미겠네요. 그죠? 귀를 기울인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산중에 책력도 없이, 그래서 책력은 달력이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달력이라는 것은 이제 세속과 관련된, 속세와 관련된 소재로서요. 그렇죠? 그래서 날이 가는 줄을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책력도 없이 삼동이 하이하타 해서 석삼자를 썼죠. 그렇죠? 겨울이 그 석삼자를 앞에다 썼다는 것은 굉장히 추운 겁니다. 그래서 한겨울을 이야기해요. 삼동은. 그래서 삼동이 하얗다라고 해서 눈으로 이렇게 덮여 있고 시각적 심상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산중의 고적한 공간, 아주 고즈넉하다, 고요하고 적막한 그런 모습이 느껴지지요. 맞습니다. 그죠? 시각적 대조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해서 하얗다와 파랗다. 그죠? 이 시각의 대조가 나타나네요. 한 폭의 그림, 그죠? 노주인이 있고요. 불이, 모닥불이 피어 있고, 그죠? 구석엔 그늘이 져 있고, 무가 순이 파랗다고요. 그죠? 자, 이런 한 폭의 그림을 본 느낌 줍니다. 잠착하는 여름을 고려하다라는데 그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밑에 있는 제가 이제 정리한 거예요. 이거 제발 좀 읽으세요, 여러분들. 왜 읽으라고 하면, 아, 교수님, 이거는 어차피 이제 안 나올 건데, 이걸 읽어서 뭐 하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단어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왔던 것들이 다른 시에도 또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원리가 같아요, 시는. 그래서 한 편을 할 때 해석을 정확하게 해두면, 모르는 시가 나오거나 다른 작품을 해석할 때 그 패턴대로 해석을 해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걸 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해가지고 이걸 실어 놓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편하게 공부를 하라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실어 놓는데 여러분들 읽지 않으시면 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는 화가 날 거고, 그럼 여러분들 미워. 그죠? 네. 어디서 귀여운 짓을, 그죠? 네, 농담이고요. 네. 자, 제가 지금 살짝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찍어놓은 강의가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올려놓으려고 이제 확인을 했는데 너무 구려. 옛날 찍어놔서, 그죠? 그래서 지금 새로 찍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좀 늦게 올라갈 것 같아요. 물론 늦게 올라갈 예정이에요. 네. 지금 계속 찍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걸 다시 찍기 위해서 또 한번 요걸 확인을 했어요. 해설지를. 그래서 해설지를 또 추가한 겁니다. 지금. 시간이 또 좀 오래 걸렸어요. 네. 정말 하면서도 귀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여러분 해설지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양이 좀 길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거 대충 해도 여러분들이 모릅니다. 이런 거 해설 안 실어주고요. 대충 그냥 위에 요 정도만 설명해주고, 대충 그냥 이 말로 이렇게 때우고, 필기 안 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몰라요. 어떻게 수업이 좋은 건지 안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제 자존심이 상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의 여러분들에 대한 예의는 지키자. 그죠? 그 예의가 뭐겠어요? 자세한 해설, 친절한 해설, 그죠? 친절한 설명. 최대한 여러분들이 고통받지 않게끔 적어도 저 혼자서 고통을 받는 60명의 학생들이 편해요. 근데 저 혼자 편하면 60명의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수업을 들어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든 남겨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해설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해설도 하지도 않는데 제가 굳이 실어놓는 이유는 뭐냐면 제발 좀 보란 얘기예요. 도움이 됩니다. 진짜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좀 어려운 단어가 이제 또 나오는 게 이제 뭐냐 알아야 되는 회화적인데 이제 회화가요.
동음이어가 있어요. 영어 회화할 때 회화가 있고, 그죠? 우리가 그림을 나타낼 때 회화가 있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고적한 공간, 그림 같은 인상을 이게 묘사거든요, 묘사. 묘사를 했으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 같으니까 회화, 그림 회자의 그림 화자. 적어두세요. 그림회, 그림화예요. 자, 그래서 그 묘사적인 거다. 관조적이라는 단어도 꽤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것도 이제 불교 용어인데요. 적어두세요. 보다 관자, 비추다 조차. 그래서 비추어 봄이라는 뜻입니다. 비추어 봄. 뭘 비춰보냐면 사물의 본질을 비추어 봄이란 뜻이에요. 이 말도 너무 어려워요. 사물의 본질을 비춘다? 이게 뭐지? 라는 건데 이게 사실 이제 불교에서 수양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탐구 방법 중에 하나. 그래서 자세히 관찰을 해요. 그리고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거를 관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조는 정말 잘 나타나는 시조가요. 이육사 시대 그 절정이라는 시예요. 거기에 이러면 눈 감아 볼 밖에라는 말이 나올 때 이게 관조, 완벽한 관조예요. 그거는. 네. 탁 그 자기가 그 극한에 몰렸을 때 탁 생각 한별 제겨 뒤질 곳조차 없을 때 그때 탁 눈 감고 생각하는 거죠.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그래서 이 어떤 자세히 관찰을 해서 생각을 깊이 해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 이게 바로 관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얼마나 긴지 알겠죠? 네. 고생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했죠. 아, 교수님 그럼 편집을 좀 붙여서 좀 해가지고 프린트 좀 줄일 수 있게 이렇게 하시지. 이거 꼭 제가 프린트했는데 이게 딱 또 보기가 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묶어줘요? 그럼 굉장히 보기 힘들 텐데. 네. 돈 아깝다. 몇 장 그 A4 용지 그 몇 장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다 이제 또 필기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죠? 네. 자, 8번 문제 봅시다. 수키양. 내가 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렸다. 어디서 자랑질이야? 미친 거 아닙니까? 그죠? 상황도 없이 그냥 뜬금없이, 그죠? 자, 문제는 다음 규칙에 따라 옳게 표시한 게 뭐냐는. 우리말에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등이 있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의 경우 높임은 플러스로, 높임이 아닌 것은 마이너스로, 상대 높임 경우 반말체를 마이너스로, 해요체를 플러스로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반말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상대 높임법에는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눠지게 되고, 격식체는 다시 높임의 등분에 따라서 아주 높음, 예사 높음, 예사 낮춤, 아주 낮춤 4개 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음의 단계는 하십시오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사 높음은 그 하오체, 예사 낮춤이 하계체, 아주 낮춤이 헤라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비격식체로서 해요체와 해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해요체가 두루 높임이라는 등분이고 해체가 그 두루 낮춤의 등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해요체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반말체를 마이너스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반말체는 이제 헤라체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해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반말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주체는 나예요. 그렇죠? 주어가 나죠. 그럼 주체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네요. 여기를 자기를 높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객체는 꽃다발 선생님께 두 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객체는 부사어와 그다음 목적어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객체에 해당을 합니다. 선생님은 높임의 대상이 되겠네요. 깨라는 높임의 부사격 조사를 사용했네요. 그럼 객체는 플러스, 그죠? 플러스가 맞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상대는 청자에 해당하고 청자는 수키입니다. 수키는 나보다 높임의 대상이 아니라서 다로 끝났죠. 그래서 상대 높임법은 종결 어미로 실현이 돼요. 종결 어미로. 그러니까 높이지 않았으니까 마이너스 정답은 1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C에 대한 견해 중에서 밑줄 친 칸트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 자, 그럼 칸트가 이제 밑줄이 여기 그어져 있고요. 부합하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죠? 입장이. 자, 그럼 그거요. 미에 대한 자율적 견해를 지니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한다라는 거 한번 볼까요?
자, 미적이란 것이란 내재적이고 선험적인 예술작품의 특성을 밝힌 데서 더 나아가 삶의 풍부하고 생동적인 양상과 같이 목표 예술 형식으로 변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미라는 것이 내재적이고 선험적인, 그렇죠? 그 특성을 밝힌 데서 더 나아가서 삶의 풍부하고 역동적인 양상, 가치, 목표. 그래서 삶의 가치, 삶의 목표를 예술 형식으로 변하는 것이다. 미는 어떤 맥락부터 자율적이기도 하지만 타율적이다. 그래서 자율적이기도 하지만 타율적이다. 미에 대한 자율적 견해 앞에 칸트도 일견 타당하지만 미를 도덕이나 목적론과 연관시킨 도덕이나 목적론과 연관시킨 톨스토이나 마르크스도 타당하다. 그러니까 두 개 다 타당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칸트는 이것만. 자, 그럼 앞에서 나왔을 때 뭐야? 내재적, 선험적인 게 있고 삶과 관련된 것이 있어요. 그렇죠? 도덕이나 목적론, 목표, 목적 연결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내재적이고 선험적인 게 바로 칸트의 입장이다. 그렇죠? 얘가 바로 칸트의 입장에 지금 해당을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길을 지나다 이름 모를 곡을 듣고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처럼 순수미의 영역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순수미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곡이 독재자를 열렬히 지지하기 위한 선전곡이었음을 안 다음부터는 그 곡을 혐오하듯 미 또한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라는 문학, 시는 이제 문학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이거를 찾아봐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는 정제된 시어와 운율을 통해 감상해야 된다. 자, 지금 뭐 내재적, 선험적이고요. 그렇죠? 자율적인 것, 그렇죠? 순수미, 그냥 아름답다고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자, 일단은 1번만으로는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는 사회적 모순을 고발하고 개혁의 전망은 현실과 관련이 있네요. 자, 시를 읽으면 시인과의 대화 활동의 정서적 성장. 이거는 어떤 효과네요. 그죠? 시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알아야 한다. 칸트는 자율적 견해라서 그죠? 당시의 상황을 알 필요도 없고 사회 모순도 고발할 필요도 없고 개혁의 전망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1번하고 이제 3번이 남게 되는데요. 그래서 칸트의 입장을 찾아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재적이라는 단어의 포인트를 넣으면 이건 내재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문학을 이해하는 네 가지 관점 중에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적 관점은 작품 자체를 기준으로 그죠? 설명을 하는 거고 외재적 관점은 작품 이외 바깥, 즉 독자, 그 다음에 작가, 현실과 관련된 거. 자,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가야 하겠네요. 이게 내재적 관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이 바로 뭐냐면 효용 관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1, 3번. 1, 3번이네. 2, 4번은 묶여서 얘네 이 둘은 반영론적 관점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칸트의 견해는 작품 자체만 봐라. 즉 내재적 관점을 찾아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다음 미주신 말했듯이 옳지 않은 것은 미치고 팔딱 뛰는 또 어휘 문제가 나왔습니다. 또 어휘 문제. 이거야 진짜 엿먹으란 얘기인데 진짜 와. 자, 한번 보면요. 타적. 자, 심심풀이 집어넣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때는 한창 바쁠 추수 때이다. 눈꾼치고 송이 심심풀이 나올 놈은 생겨나도 않았으리라. 그러니까 송이를 심심풀이로 나올 놈은 생겨나지도 않았을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계집도 이렇게 였고 겹방에서 잠은 새우잠이요. 새우잠, 안잠 이렇게 연결되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새우잠은 몸을 이렇게 구부려서 자는 잠이고 안잠은 이 안자가 지금 보면 이제 부녀자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안채 이렇게 이야기할 때죠. 그래서 여자가 남의 집에서 먹고 자며 그 집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것이 안잠이에요. 2번이 틀렸어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만장이죠. 난장. 먹다 걸림같이 그토록 양식을 쌓아두고
일이 다 무슨 난장 맞을 일. 이거 맞는 거예요? 몰매. 맞네요. 그렇죠? 흐름상. 자, 걸리지 않도록 먹을 궁리 할 게지. 그도 한 3번이나 걸려서 구매밥으로 사관을 틀었다마는 사관을 틀다. 우리가 이제 줄이를 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양쪽 팔꿈치와 무릎 관절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다. 그래서 2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같은 의미다. 자, 그래서 지금 새우잠과 안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파적, 그렇죠? 파적은 같은 뜻으로 심심풀이가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이 그 난장, 그렇죠? 난장에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때를 매서 몰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사관, 그렇죠? 사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면 양쪽 팔꿈치와 무릎 관절을 통틀어 이루는 말. 자, 그래서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용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10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10번 문제도 요 문맥상 이렇게 가보면은 2번이 가장 틀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어휘는 싫어요. 그죠?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어 뜻을 열심히 또 외워 놔야겠네요. 그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자, 11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